네, 오늘 밤에는 미국에서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 다음 주에는 6월 FOMC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더욱 가속화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 FOMC에서 테이퍼링 시사는 또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이 우세하기는 한데 오늘은 전체적인 글로벌 변수와 함께 국내 증시 전략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신종호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밤 이제 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기다리는 투자자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지표 결과들이 시장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이제 보는 지표들이 고용하고 물가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물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마 나오면 지금 컨센서스는 4점 후반대더라고요. 한 4.7 정도이긴 한데 아마 5%도 넘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소수 의견도 있고 실제로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고용 같은 경우에는 되려 지난번에 나온 지표로 보시면 사실 100만 개까지 부르던 하우스가 있었는데 26만 개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상 쇼크였지만 또 잘 찾아보면 그래도 이제 장기 실업자들이 줄어들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경제 지표는 사실 좋긴 좋은데 주가도 이게 나빠도 반응을 안 하고 좋아도 반응을 안 하는 이렇다면 좀 기정사실화된 부분들에 대한 반응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에 나오는 물가 지표는 이제 크리티컬,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음 주에 또 FOMC가 있다 네. 보니까 생각보다 강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또 좌시할 수 있겠냐라는 우려는 좀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보니까 또 미국의 국채금리가 1.47%까지 또 하단을 많이 낮춘 것 같기는 네. 하더라고요. 네네네. 뭐 이거에 대한 우려감은 이제 거의 다 좀 사라지고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네. 이제 국채 금리 10년물 같은 경우에 장기 성장에 대한 베팅이잖아요. 네. 그리고 연초에 올라갔었던 속도감이 너무 빨랐던 것도 사실이고 더불어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이제 맞물리면서 물가 상승률 거기다가 테이퍼링이 이런 물가게 되면 반드시 시행을 할 것이다라는 거를 이미 좀 반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 나오는 물가 지수 자체가 사실은 좀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거든요. 기저효과이긴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하락하는 물가 상승률 때문에 아니면 이 정도라고 했을 때는 테이퍼링의 속도는 시장이 예상하는 만큼이지 않겠냐라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물가가 네. 아니면 10년물이 좀 안정을 찾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6월 FOMC가 또 진행이 되는데 점도표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과 더불어서 시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6월 FOMC에서는 아마도 네. 그 이전에 이제 연준의 부의장인 클라리다 부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6월 정도부터는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는 걸 시작하겠다. 말장난 같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제 테이퍼링과 관련된 연준 의원들의 얘기들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고 더불어서 이 시장에서 보는 거는 점도표 상에서 지난번 FOMC 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올렸거든요. 근데 이거를 더 올린다든지 아니면 상향 조정된 거를 유지한다 그러면 테이퍼링이 곧 올 수도 있겠구나. 당장 한 잭슨 홀이 8월에 있는데 네. 8월에 어쩌면 좀 넌지시 던질 수도 있겠구나 정도는 좀 시장에서 체크해 봐야 될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테이퍼링에 대한 시기를 우리가 하반기쯤으로는 염두에 둬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한 이제 거의 333이라고 보시면 돼요.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하고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라는 규모를 발표하게 되면 9월 그리고 12월 그러면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작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저희들은 들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시장 자체는 테이퍼링과 관련된 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무리는 없는데 테이퍼링이 시장이 됐을 때 실제 경기가 얼마나 정상화되어 있는지에 따른 국가별 차별화, 업종별 차별화는 나타날 수 있다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서두의 물가 지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물가는 지금 기대치를 넘어서고 있고 반면에 고용은 아직까지 기대치에는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결국 미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뭐 경제, 그렇죠. 경기 지표의 포인트는 어떻게 보세요? 네. 고용이죠. 고용이고 그 최근 한 2달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 그 양이라고 할 거예요. 고용의 개수는 쇼크를 했는데 생각보다 안 나오긴 했는데
그거를 잘 뜯어보시면 그 안에 제조업과 서비스로 나눌 수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이 86%입니다. 전체 그 고용의. 네. 근데 지금 올해 초반부터 3월까지는 실질적으로는 제조업의 일자리 증가율이 가팔랐어요. 서비스업은 더뎠다라는 거죠. 당연하게도 서비스업은 아무래도 대면 서비스가 많고 마스크를 끼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딘 속도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더불어서 이제 실업수당이 주당 $300나 주기 때문에 굳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6월부터는 아마도 26개 주를 시작으로 실업수당도 이제 중단을 하고 더불어서 이제 백신이 보급되면서 대면 서비스업과 관련된 고용 일자리가 빨라지고 있어요. 특히 4, 5월 달에는 제조업보다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3분기에는 생각보다 고용 지표가 잘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변수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들어봤고요. 이제 국내 증시로 넘어가서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죠.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찍기는 했습니다. 지수 고점에 대한 부담 아니면 뭐 여전한 상승 추세 어느 쪽에 무게를 저희가 더 둬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미국의 서비스업을 얘기 드렸는데 왜 갑자기 한국 주식을 얘기하면서 미국 서비스업을 얘기하느냐? 미국의 서비스업이 일자리가 늘어나기 시작하게 되면은 한국이나 이머징한테는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려요. 왜냐하면 미국의 서비스업은 우리나라도 서비스하면 사실은 국내적인 아이디어잖아요. 수출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많았을 때 미국의 소매 판매는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은 조금은 작년 팬데믹 이후에 지금까지 아주 가파르게 올라온 이 속도가 더 이상 유지가 되진 않을 거예요. 지금 월 $500억 이긴 하지만 이 추세가 하반기까지 계속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수출 증가율은 꺾여 내려가거든요. 그랬을 때는 지수 자체의 탄력은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제 미국의 경기가 개선되고 한국의 수출 증가율도 증가율이 꺾인 거지 절대적으로 마이너스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어떻게 보면 박스권, 뭐 3,000에서 3,300에서의 박스권을 계속 유지는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피킹의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종목 선택이나 스타일을 잘 찾아가야 되는 시장이지 인덱스 자체가 하반기에 뭐 10에서 20% 이상 올라가는 장이다라고 보기에는 미국의 달러화나 서비스업의 회복이 한국한테는 다소 조금 중립 이하의 뉴스이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수는 재미없을 거고 결국 지금처럼 종목별 장세가 더 펼쳐질 수밖에 없는 시장 분위기다라고 얘기는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뭐 자동차주들이 일부 반등하기는 했고 경기 민감주들이 반면에 뭐 철강이나 화학들이 좀 밀리고 있고 모르겠어요. 성장주 오늘 뭐 네이버와 카카오는 움직이고는 있는데 타이밍이 언제인지 또 궁금해지고 6월 시장에서 우리가 좀 가져가야 할 구조적인 전략을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주도 섹터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았어요. 네. 시총,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의 시총의 1등부터 12등까지 이렇게 줄을 세워놓으면 정말 다이나믹합니다. 뭐 반도체도 있고 네. 2차 전지도 있고 플랫폼도 있고 자동차, 즉 전기차와 관련된 아이템도 있고 바이오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없어요. 다만 워낙 그 다이나믹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어느 나라보다도 주가가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글로벌 피어, 즉 비슷한 기업과의 비교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절대 싸진 않다. 그러다 보니까 주도 섹터 전부 다 선순환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조금 상대적으로 저평가 내지는 외형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좀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들 자동차 하는 것 같아요.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싼 상황이고 네. 뭐 동일한 ROE이지만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는 지금 밸류에이션은 반 정도밖에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에서는 신차 비중이 역대급으로 낮은 상황이거든요.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신차를 못 만들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하반기는 풀려 나간다고 하면은 그래도 자동차가 시장에서는 제법 역할을 해줄 것이고 그 안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중소형 가치주,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이 탑을 찍고 내려올 때는 인덱스는 갇혀있지만 시장의 유동성이나 경제 지표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못 오른 종목들, 특히 이제 가치주 영역이지만 중소형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도 올라가고 있고 포도보다 더 잘 팔리고 있다면서요. 뭐 일단은 이 점유율도 점유율이지만 보니까 이 공급의 문제가 해결이 돼서 2009년에도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다소 빠지더라도 전체 판매량이 증가할 때는 한국도 그렇지만 글로벌 자동차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같은 분위기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또 상대적으로 매력이 있고 성장이 보장이 되는 섹터가 자동차주다라고 결국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시장 안에서 큰 비중을 실어가면서 봐야 할 업종까지 픽해 주셨습니다. 오늘 팀장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신종호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